한 마을에 공자의 철학을 열렬히 따르는 한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수로 그는 인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진수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인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우연히 마을의 시장 한가운데서 다툼을 벌이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오해로 인한 말다툼에서 시작해 마치 천둥과도 같은 소리를 내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공자가 말한 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진수가 말을 꺼내자 다투던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 한다면 저희의 삶이 얼마나 더 조화로워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는 이어서 공자의 인의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남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는 순간 스스로의 조화로움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듣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을 벌였던 두 사람도 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둘 중 한 사람이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인이었네요. 나는 감정에 치우쳐 그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 또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인의 덕목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더 배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이를 지켜보며 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모든 다툼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날 이후로 그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을은 더욱더 연대감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주 진수에게 조언을 구하며 인의 철학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공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진수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의 가치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항상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들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 속에서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이라는 네 가지 단서, 즉 사단의 불씨들을 읽을 수 있었죠. 하루는 준호가 마을을 거닐고 있을 때 시장에서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인은 아주 바쁜 척하며 물건을 팔고 있었지만 그의 눈 속에는 수호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상인 아저씨,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대체 어떻게 눈치챈 거지?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의 눈은 불편해 보여요. 무언가 잘못된 거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자 상인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물건들은 원래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구나. 하지만 나도 생활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치만 매일 밤 부끄러움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인 아저씨도 아저씨의 이야기와 선한 본성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호지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상인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상인은 공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그의 가게는 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인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 역시 자신을 되돌아보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준호는 또 다른 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에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구덩이에 빠진 새끼 고양이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눈 속에서 측은지심을 보았고 두 사람은 함께 고양이를 구조했습니다. 고양이를 구한 후 할머니는 즐겁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 너 덕분에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게 되었구나.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마을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사단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혹시 모를 우리의 선한 본성을 누군가나 어떤 상황이 빚어낼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본래 착한 마음을 가졌음을 일깨워주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마을은 점차 따뜻하고 친절한 곳이 되었고 이는 모두 준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성을 깨닫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맹자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준호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의 선한 본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작은 마을 에무이 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많은 지혜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이 노인은 특별히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고 항상 조용히 자연을 관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말라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근심이 깊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자 강에 댐을 만들고 물길을 옮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조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 무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다, 댐을 만들고 물길을 옮기려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세요.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기다려보아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댐 공사를 계속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지친 나머지 그들은 그에게서 답을 얻고자 하여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노력과 계획을 멈추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들이오더니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비가 대지를 적셨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무이 노인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철학 속에 숨겨져 있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면 종종 무이 노인의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무이 노인의 조언 덕분에 마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이 노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마을 너머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무이자연의 진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자의 철학은 먼 시대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조선시대에 한 마을에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마을의 중심에 있는 이기 호수 때문이라 믿었습니다. 이 호수는 일반적인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사람들의 본보기이자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퇴계 이황 선생이 이기 호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생의 개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 호수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황 선생은 안경 너머로 호수를 깊이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호수는 이기호발설의 비유일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을 주변에 모았습니다. 호수 깊숙한 곳에는 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고 오직 그곳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를 덮고 있는 물은기로서 늘 움직이며 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나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선생의 설명을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선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의 내적 본질에 따라 행동하려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의 작용이요. 이때 그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 기입니다. 즉, 이가 작용을 시작하고 기와 상호작용하며 그 모습을 현실화시키는 것이오. 이황 선생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수 주변을 거닐며 예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좋은 벼를 키우고 싶었지만 매번 날씨와 같은 외부 조건에 따라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재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는 곡식을 키우려는 순수한 열망과 방법론이었고 이는 그의 행동과 자연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연의 변화에 맞게 자신의 방법을 조정하며 최고의 벼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황 선생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와 기가 이처럼 조화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호수에 대한 두려움을 풀고 그 의미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로도 이황 선생의 방문과 그의 이론은 마을에 전해져 그들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기 호수는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이황의 철학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황 선생의 이기호발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가 되었고 변화의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